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밀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에밀리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이클 베다드가 글을 쓰고 바바라 쿠니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김명수 선생님이 옮겨주시고요. 출판사는 비룡소입니다. 에밀리. 자, 이분이 누굴까요? 에밀리일 것 같아요. 마이클 베다드 글, 바바라 쿠니 그림, 김명수 선생님이 옮겨주셨죠. 캐시에게 MB, 사랑을 담아서 친애하는 톨벗에게 BC. 전체 그림을 띄워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그림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거리에 신비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아주머니가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길 건너편 노란 집에서 자기 여동생과 함께 살아요. 2층 왼쪽 방이 그 아주머니 방이에요. 노란 집 앞을 지날 때 발돋움을 하고 보세요. 높다란 울타리 너머로 그 방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거의 20년 동안 자기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낯선 사람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그분은 달려가서 숨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두고 미쳤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에밀리랍니다. 나에게는 말이죠.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우편구멍으로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편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달려가서 그걸 주워들었죠. 그리고 문에 난 좁다란 창으로 밖을 살짝 내다봤어요. 거기엔 아무도 없고 겨울만, 온통 새하얀 겨울만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뜯자 피아노 건반 위로 조그만 꽃이 떨어졌습니다. 난 그걸 주워들었죠. 납작하게 말린 꽃이었습니다. 이웃에 사시는 분께 엄마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 꽃과도 같답니다. 당신의 음악으로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그 음악이 저에게 봄을 가져다 줄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내가 물었죠. 아무도 아니란다 얘야. 엄마가 말했어요. 자, 이제 나가서 놀아라. 네가 갖고 싶으면 그 꽃들을 가져도 좋아. 그러고 나서 엄마는 그 편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바로 이 꽃이에요, 여러분. 나는 2층 내 방 창턱 위에 그 꽃들을 놓아두었습니다. 백합 알뿌리들이 담긴 상자 옆에요. 그것들은 우리가 고향에서 가져온 것인데 겨울 내내 춥고 어두운 지하실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제 곧 그것들을 땅에 심을 수 있을 거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그러면 이 집이 우리 집 같아질 거라고요. 아래에는 눈 속에서 정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 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노란 집의 울타리 안까지 이어진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계단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층 거실 출입구 쪽에서
유리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목소리들이 어둠 속을 떠돌았습니다. 신비의 여인한테서 편지를 받았다면서요? 아빠가 말했죠. 네, 오늘 편지가 왔어요. 납작하게 말린 꽃 몇 송이하고 말이에요. 그분이 저더러 자기를 위해서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 갈 생각이요? 누구나 그런 부탁을 받는 건 아니니까. 글쎄요, 호기심이 생기기는 해요. 하지만... 살금살금 내 방으로 되돌아가는데 계단 하나가 삐걱거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서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죠. 아주머니 방 안에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그늘 속에서 움직였죠. 그분도 이따금씩 저기에 앉아 나를 지켜보았을까요? 아빠가 이불을 덮어주려고 왔습니다. 계단에서 작은 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빠가 말했죠. 거기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니? 나는 아빠께 그 작은 꽃을 보여드렸어요. 마른 꽃들이 조금 이불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른 꽃들이 조금 이불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편지하고 왔단 말이지? 초롱꽃이로구나. 아름답기도 하지. 하지만 너무 가냘프게 생겼구나 얘야. 아빠는 그것들을 가만히 창턱 위에 내려놓고 길 건너편을 바라보셨습니다. 왜 그분은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다 하더라만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아빠, 자장가 불러주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랫말이 꽃잎처럼 이불 위로 내려앉았죠. 나는 그 꽃잎들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안은 온통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꽃에 물을 주며 아빠하고 온실에 있었습니다. 햇빛이 내 얼굴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었죠.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노란 집의 숙녀 말이냐? 모르겠구나 얘야. 그분을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단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키가 작고 늘 흰옷을 입는다고 하더구나. 우리는 이 화분 저 화분으로 옮겨 다녔죠. 아빠는 옮겨 다니면서 시든 이파리들을 뜯어냈습니다. 아빤 그 아주머니가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그렇겠지. 우린 모두 다 이따금씩 외롭단다. 하지만 그분은 동무가 되어줄 여동생이 있고 또 우리처럼 꽃을 가꾸고 있지. 그리고 시를 쓴다더구나. 시가 뭐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시든 이파리를 손바닥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연주하는 걸 들어보렴. 엄마는 한 작품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데 가끔은 요술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음악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진단다. 그게 네 몸을 오싹하게 만들지.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 그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거든. 그런 일을 말이 할 때 그걸 시라고 한단다. 저녁눈이 노란 집 창문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이제 곧 밤이 될 겁니다. 나는 백합 알뿌리들을 창턱을 따라 한 줄로 늘어놓았습니다. 그것들은 편지에 담겨온 초롱꽃처럼 생기도 없고 죽은 듯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것들이 숨겨진 생명을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봄에 땅에 심으면 햇빛을 받고 비를 받아서 자라기 시작할 거래요. 아래층에서는 엄마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내일 노란 집을 방문할 거래요. 내가 부탁하자 엄마는 함께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두려워졌습니다.
어쩌면 노란 집에 사는 아주머니도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숨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낯선 사람들이 찾아가면 달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사람들 역시 신비로운 존재인가 봅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정원의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집박이 한 마리가 어느새 파릇해진 잔디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봄이 오는 신호였어요. 길 건너편 울타리도 제 모습을 드러냈죠. 2층 방 창문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창턱 위의 초롱꽃 선물을 바라보았죠. 노란 집에 어떤 선물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창틀 위에 그거? 엄마는 걸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새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은 녹아 사라지는 눈처럼 흰빛이었죠. 내 호주머니에는 뭔가가 불룩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아빠가 문에 서서 우리들을 지켜보았죠. 우리 발소리가 나무 보도 위에 울렸습니다. 길은 진창과 거울들로 가득했고 하늘이 거울에 제 모습을 살짝 비춰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노란 집이 울타리 너머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부인이 말했습니다. 오, 꼬마 손님도 오셨네. 에밀리가 기뻐하겠네요. 부인은 소리가 울리는 홀과 문, 그리고 계단 옆을 지나 대쪽 거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커튼들이 드리워져 있었죠. 방은 어두침침하고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피아노가 벽에 붙어 서 있었어요. 탁자 위 화분에는 히아신스 꽃이 피어 있었고요. 히아신스의 짙은 냄새로 방 안 공기가 어지러웠습니다. 나는 몸을 돌렸어요. 그러자 계단 위로 얼른 사라지는 흰빛이 보였습니다. 편히 여기세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찾아주셔서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제 언니가 오늘 몸이 좋지 않답니다. 언니는 부인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인께서 연주를 하시면 들을 거예요. 부인은 나를 의자로 데려다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연주를 시작할 때 엄마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어두운 방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손을 슬그머니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연주를 멈추고 내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입니다. 박수 소리가 잠 물결치며 계단 아래로 밀려오더니 이윽고 어린 소녀의 것 같은 가녀린 목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동무님, 당신의 연주는 집박이의 노래보다 아름답군요. 좀 더 연주해 주세요. 벌써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네요. 음악이 다시 시작되자 나는 조용히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까지 발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심장이 마치 작은 새의 심장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층계참에서 나는 발을 멈췄습니다. 거기 꼭대기에는 온통 새하얀 여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나를 보지 않았어요. 그분은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무릎 위에 놓인 종이 위로 연필을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분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장난꾸러기 꼬마야.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리 오렴. 나는 그분 옆에 섰습니다. 우리 옷은 둘 다 눈처럼 하얀색이었죠. 나는 그분의 무릎에 놓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게 시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시는 바로 너란다. 이건 시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 뿐이야.
창턱 위에 놓아둔 초롱꽃처럼 그분의 목소리는 가볍고도 예민했습니다. 아주머니께 보물 좀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백합 알뿌리 2개를 꺼내 그분의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땅에 심으면 백합꽃으로 변할 거예요. 어머나 예뻐라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너에게 뭔가를 줘야겠구나. 그분의 연필이 무릎 위에 놓인 종이 위를 가로지르며 급히 움직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엄마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위를 가로질러 미끄러질 때 같았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접어서 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걸 숨겨두렴. 나도 네가 준 선물을 숨겨둘 거야. 아마 머지않아 둘 다 꽃이 필 게다. 나는 거실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까지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나는 그것이 살아 숨쉬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손으로 호주머니 속을 더듬었죠. 나는 햇빛이 온실 마룻바닥 위에서 춤추는 광경을, 아빠가 꽃잎을 뜯어내는 모습을, 그리고 시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연주를 마치고서 나를 돌아보며 가볍게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부인이 은쟁반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은쟁반 위에는 쉐리주 한 잔과 생강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앉아서 엄마는 쉐리주를 마시고 나는 생강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밀리 아주머니 눈동자 빛깔은 유리잔에 조금 남아있던 쉐리주 빛깔이었습니다. 곧 봄이 왔습니다. 하루는 내가 내 방 창 아래에다 백합 알뿌리를 심는 걸 아빠가 도와주었죠. 백합 알뿌리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말했습니다. 나는 높은 울타리 너머 자기 정원에서 내가 준 선물을 숨기고 있을 에밀리 아주머니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곧 햇빛을 받고 비를 맞아 그것들이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새싹들이 흙에서 돋아나고 그 다음엔 백합꽃이 온통 새하게 필 거고요. 이건 역시 신비로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많고 많은 일들이 신비롭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찾지 못한 자는 하늘에서도 천국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간에 천사들이 우리 옆집을 빌리기 때문이다. 애정을 기울여 에밀리. 작가 후기가 있는데요. 마이클 베다드 님이 아마도 이분 에밀리 디킨슨에 대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그분의 생가를 가보시고 느끼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요. 에밀리 디킨슨은 1830년 매사추세츠주의 암허스트에서 태어났대요. 1886년 그곳에서 생을 마치셨고요. 그녀의 일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결혼한 적이 없었고 고향을 떠난 적도 없었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운둔 생활을 하게 됐고 생애의 마지막 25년 동안 자기 집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세상을 놀라움이 가득한 세계로 만들었대요. 그녀는 능숙한 정원사였으며 예리한 자연관찰자이기도 했대요. 그녀는 일생 동안 시를 썼는데 때로는 작은 종이 조각 위에 쓰기도 했고 손에 지니고 있는 모든 것 위에다 시를 썼대요. 그녀가 생을 마쳤을 때 그녀의 여동생은 그녀의 방 안에 벚나무 책상에서 1800편이나 되는 시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낯선 사람들을 몹시 두려워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친구가 되어줬대요. 이웃에 사는 아이들은 때때로 그녀가 일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려고 부엌 주위로 오곤 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그녀가 곧잘 지어 보이던 미소와 기쁨으로 충만하던 눈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녀는 종종 이웃 아이들에게 줄에 맨 바구니에 생강빵을 담아서 2층 창문에서 내려주곤 했대요. 이 책을 쓰면서 나는 그녀가 살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아머스트에 갔고
나는 피아노가 있는 거실에 앉아보았고 그녀가 글을 쓰던 방에도 가보았답니다. 나는 그녀가 살던 방 창문 아래 서 있었고 그녀는 이 이야기를 나에게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땐 마이클 베다드 선생님도 거의 시인인 것 같아요. 그죠?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에게 시란 무엇이에요? 시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참 막연할 수 있는데요. 아빠의 답변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마치 진주 목걸이를 진주가 하나하나 구슬이 깨어지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깨어진 모습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아주 멋진 말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시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는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쪽으로 옮겨봤습니다. 아이가 시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아빠가 대답해 준 말인데요. 엄마가 연주하는 걸 들어보렴. 엄마는 한 작품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데 가끔은 요술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음악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진단다. 그게 네 몸을 오싹하게 만들지.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 그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거든. 그런 일을 말이 할 때 그걸 시라고 한단다. 여러분, 시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시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비슷한 말을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운둔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글쎄요. 요즘 현대인들 뭐 운둔자 많다 하고 방글라데시 방콕 하는 사람들 굉장히 병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는데요.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 있겠지만요. 꼭 모든 분들이 운둔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운둔자의 삶도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연출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연출해 보세요. 유니크한 삶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